플로리안 비르츠가 리버풀 이적 후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다. 레버쿠젠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한 후에 이제 리버풀로 이적한 플로리안 비르츠인데, 보시는 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적료 대비 좀 부진한 활약 때문에, 그리고 공격 포인트를 쌓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좀 다소 많은 비판과 조롱을 좀 받아야 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스 경기에서 리버풀 시스템 속에 있는 비르츠의 플레이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리버풀이 챔스에서 레알과 만나서 1대0으로 승리를 했죠. 그 경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 골키퍼들이 진짜 미친 활약을 보여준, 진짜 골키퍼가 지배했던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특히 뭐 쿠르투아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선방도 여러 번 보여줬는데, 어쨌든 이렇게 골키퍼의 활약 때문에 득점이 터지지 않는 상황에서 맥칼리스터가 정말 귀중한 헤더골을 터뜨리면서 리버풀의 선제골을 터뜨리게 됐죠. 그리고 팀이 끝내 이 1대0 리드를 지키면서 무려 그 레알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날 슬롯이 준비한 전술, 시스템, 그리고 리버풀 선수들이 경기장 위에서 보여준 그 정신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개선된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뭐 선수들 하나하나 보여준 플레이들도 인상적이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7번 플로리안 비르츠의 플레이가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슬롯은 이날 4-3-3 포메이션을 준비해서 나왔죠. 근데 이 포메이션에서 비르츠가 왼쪽 윙으로 나왔습니다. 보시면 여기 포메이션 왼쪽에 7번 비르츠가 위치해 있죠. 물론 이렇게 비르츠가 왼쪽 윙으로 나온 게 처음은 아닙니다. 예전에 리그 팰리스전에서도 왼쪽 윙으로 출전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적하고 나서 대부분의 경기에서 주로 10번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한 적이 많았죠.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레알과의 경기에서는 슬롯은 비르츠를 왼쪽 윙에다 배치시켜서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포메이션상에서 이렇게 왼쪽 윙으로 배치됐다고 해서 비르츠가 측면 터치라인 넓게만 벌리는, 그러면서 뭐 볼을 기다리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준 게 절대 아니었어요. 비르츠는 윙으로 나와도 측면 넓게만 벌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격 전개 시에는 안으로 좁히면서 좌우를 횡으로 넓게 움직이죠. 그런데 이 안으로 좁힌다라는 게 단순히 뭐 하프 스페이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왼쪽 측면부터 시작해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 더 깊은 중앙, 심지어 반대쪽 측면에까지 이동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횡으로 움직이는 좌우의 이동 범위가 굉장히 넓었어요. 시작하는 위치는 이 넓은 왼쪽 윙 자리였지만 리버풀이 볼을 끌어올려서 공격을 전개할 때 이 안쪽 8번 공간, 왼쪽 하프 스페이스죠. 그리고 기존에 본인이 위치했던 공격형 미드필더의 10번 공간, 심지어 9번, 14번 공간까지 전방 2선 공간에서 폭넓게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주로 다른 윙들의 경기를 볼 때 주로 11번, 8번, 13번 공간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중앙, 반대쪽 하프 스페이스, 심지어 측면 가까운 위치,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윙이라는 거는 절대 일반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날 비르츠의 위치를 보시면 흐라벤베르랑 맥칼리스터가 후방에서 투볼란테를 만들고, 소보슬라이가 중앙의 위치, 그리고 이 왼쪽 측면에 있던 비르츠가 안쪽으로 좁히면서 소보슬라이랑 동일선상에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활동량 넓게 가져가는 소보슬라이와 함께 본인도 활동량 넓게, 아까 말씀드렸듯 다양한 위치에서 공격을 전개했죠. 즉 이날 리버풀의 시스템은 비르츠가 윙만 소화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역할을 맡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3-3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해서 10번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소보슬라이를 먼저 배치를 하고, 윙에 있던 비르츠가 중앙으로 좁히면서 또 한 명의 10번으로 활동하는, 즉 더블10 시스템에 가까웠어요. 10번 공격형 미드필더가 좌우에 2명이 동시에 위치하고 이 2명이 각자 많은 활동량으로 공격 공간에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거, 이 더블10. 그리고 비르츠가 이동한 이 위치는 이전 알론소의 레버쿠젠에서 뛸 때와 흡사한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론소는 레버쿠젠에서 3-4-1 포메이션을 썼죠. 물론 알론소가 상당히 유연한 감독이었기 때문에 뭐 백포라든지 그 외 다른 시스템을 쓴 경기들도 있었지만, 이 3-4-1 포메이션을 썼을 때 비르츠는 주로 이 왼쪽 2선 자리에 나왔습니다. 후방의 백스리, 그 앞에 4명, 공격적인 양쪽 윙백과 그 앞에 각각의 양쪽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고 넓게 움직이는 2선 2명, 10번이 2명이 있는 거죠. 즉 세부적인 포메이션이랑 시스템은 당연히 다르지만 이제 비르츠는 슬롯의 4-3-3 포메이션 왼쪽 윙에서도 이전 레버쿠젠 때와 비슷한 역할을 소화하게 됐습니다. 이전 레버쿠젠에서도 비르츠가 이 왼쪽 10번으로 나온다고 해서 단순히 이 자리에만 있는 선수가 절대 아니었죠.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포켓 공간에 위치하면서 좌우로 넓게 움직이던 선수였습니다. 우리 팀이 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볼을 받기 위해서, 전진 패스를 받기 위해서 한 공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 이동하고 반대쪽 측면에도 관여하고, 여기서 패스를 받으면 원터치 전기로 앞선 동료한테 넘겨주는 플레이메이킹, 혹은 직접 볼을 끌고 안으로 들어가서 박스 타격. 이 플레이메이킹을 의식한 상대가 비르츠한테 주의가 쏠리고 움직임이 쏠리면 자연스럽게 넓은 공간을 얻는 동료에게 툭 밀어주는 패스. 즉 특정 공간에 구애받는 선수가 아니라 공간을 찾아 움직이고, 그런 자신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다른 동료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공간 만들기에 굉장히 특화된 선수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알론소가 비르츠를 활용할 때 핵심으로 놨던 게 이 좌우, 횡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너는 단순한 왼쪽 2선이 아니라 이 공간 전체를 맡은 선수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날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비르츠가 보여준 플레이였어요.
단순히 왼쪽 윙 자리에 구애받는 게 아니라 좌우 횡으로 움직이면서 이성 공간 전체를 움직이는 플레이메이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날 슬롯이 비르츠를 쓰는 방식이 굉장히 좌우 횡적으로 넓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보시면 리버풀이 뒤에서 빌드업을 하고 있을 때 메카리스터랑 흐라벤베르가 투벌란테로 아래로 내려와 있고요. 양쪽 측면이 넓게 벌리고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 보통 왼쪽 윙이라면 이 정도 공간에 위치해 있어야 할 비르츠가 한참 내려와서 오른쪽에 가까운 중원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죠. 팀의 전진 패스를 받기 위해서 특정 공간에 구애받는 게 아니라 좌우 횡으로 넓게 뛰는 10번. 이렇게 횡으로 자유로운 비르츠야말로 우리가 알던 비르츠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보여준 히트맵은 레버쿠젠에서의 히트맵인데 보시면은 원래 자신의 포지션인 왼쪽 10번 자리가 가장 짙게 터치가 발생하긴 했지만 2선 자리의 좌우 골고루 왼쪽 오른쪽 중앙 가릴 것 없이 터치가 짙게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넓게 움직였을 때 상대가 이 움직임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지고 팀의 전진 패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거기서부터 비르츠의 진가가 발휘가 됐다. 이 장면을 보시죠. 리버풀의 골킥 상황인데 키퍼인 마마르다 슈빌리가 오른쪽 측면으로 길게 볼을 차줍니다. 이 볼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살라가 경합을 해주는데 경합에서 흘러나온 볼이 오른쪽 측면 깊숙이 빠지게 돼요. 그렇게 측면으로 빠진 볼을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 플로리안 비르츠였죠. 지금 비르츠가 있는 이 위치를 보세요. 절대 왼쪽 윙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자리죠. 살라의 경합 상황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좌우 횡으로 넓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볼을 따라갈 수 있는 공간에서 스타트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잡은 비르츠가 가운데 소보슬라이를 향해 정확한 컷백. 이후 중앙에서 소보슬라이의 슈팅이 나오는데 이날 정말 말도 안 되는 선방을 많이 보여줬던 쿠르투아가 이걸 또 발로 막으면서 리버풀에게 득점까지는 내주지 않았죠. 어쨌든 이게 슈팅은 막히긴 했지만 이날 비르츠가 어떤 식으로 뛰고 있었는지 슬롯이 그에게 어떤 역할을 맡겼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의 플레이, 좌우로 횡으로 움직이는 플레이가 예전 레버쿠젠에서의 모습을 어느 정도 생각나게 만든다. 그리고 하나 여담이지만 제가 이날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에키티케와의 연계 부분이었어요. 아시겠지만 에키티케 같은 경우는 최전방 스트라이커이긴 하지만 비르츠랑 비슷하게 단순히 그 공간에만 머물러 있는 선수가 절대 아니죠. 아래로 살짝 내려올 때도 있고 측면으로 빠져줄 때도 있고 그러면서 그 공간에 있던 선수랑 간결한 연계를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아래쪽 공간에 관여한 에키티케랑 중앙으로 좁히는 플로리안 비르츠. 그래서 이날 경기에서 재밌게도 중앙이나 아니면 심지어 이 오른쪽 가까운 측면에서 에키티케랑 비르츠의 링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살짝 내려온 에키티케가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상대를 끌어들이고 그 뒤로 비르츠가 침투한 움직임, 라인 브레이킹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에키티케의 패스를 받는다거나 왼쪽 측면에서 안으로 좁힌 비르츠가 에키티케랑 패스 플레이를 하는 등 왼쪽 오른쪽 중앙을 가릴 것 없이 이 둘의 링크가 꽤 자주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 득점이나 이런 걸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둘의 이 동선을 봤을 때 좌우 횡적으로 움직이는 비르츠, 위아래 종적으로 움직이는 에키티케 이 둘이 십자로 겹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상대하는 수비 입장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패스가 어디로 향할지 굉장히 파악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한테 혼선을 주는 상황에서 만약에 비르츠나 에키티케가 빠른 연계 플레이, 빠른 원터치 플레이메이킹으로 상대 박스로 들어갈 수 있으면 앞으로 리버풀의 좋은 공격 옵션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날 경기에서 딱 봤을 때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슬롯이 비르츠 활용의 실마리를 좀 얻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레버쿠젠 때도 그랬지만 비르츠는 공간을 얻어야만 그 진가를 발휘해줄 수 있는 선수죠. 하지만 피지컬, 수비 압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프리미어리그에서 비르츠가 공간을 얻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어쨌든 현대축구에선 어떤 특정 선수가 공간을 얻기 위해선 다른 선수들이 다 끌어가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선수가 있는 공간이 열리죠. 즉 비르츠가 공간을 얻기 위해선 아까 말씀드린 에키티케라든지 아니면 중앙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다른 10번 소보슬라이라든지 아니면 측면 넓게 벌린 동료들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상대를 끌어가줘야 그 뒤로 파고드는 비르츠가 공간을 얻을 수 있다. 프리미어리그의 그 타이트한 압박 라인 속에서 자기 공간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실마리를 슬롯이 좀 발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플레이가 이날 경기에서 나왔고요. 지금까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플로리안 비르츠인데 이날 경기를 기점으로 해서 리버풀에서 좋은 플레이를 계속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